서울 남산기슭, 해방촌의 오래된 골목 안 낡은 벽에 걸린 전기줄 사이로 비가 내리는 오후였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 하늘과 좁은 골목은 이곳이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김도현, 11살 작은 체구에 조용한 눈빛을 가진 소녀는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엔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무게가 있었다. 어릴 적부터 놀라운 기억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도현 자신은 그 재능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을 뿐이었다. 도현아, 엄마 다녀올게. 부엌에서 앞치마를 정리하던 이지원이 다정하게 말했다.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잣집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었다. 한때는 교사였지만 한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고 지금은 해방촌의 반지하방에서 아들과 살아가고 있다. 오늘은 회장님 댁에 가는 날이지. 응, 너도 알지. 조심히 있어라 해. 지원은 아들이 조용히 끄덕이는 것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11살의 아이가 이미 세상의 냉혹함을 알아버린 것 같았다. 그녀가 일하는 곳은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한민그룹의 장민우 회장 자택이었다. 언론에서는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의 냉정함과 무자비함을 잘 알고 있었다. 도현은 엄마가 나간 뒤에도 한참을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공간에 대한 기억력이 뛰어났고 한 번 본 구조는 머릿속에 그대로 재현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기억의 방처럼 작동했고 그 방 안에 그는 엄마의 얼굴, 벽지의 무늬, 냉장고 속 물건의 위치까지도 담아두었다. 그날 오후 지호는 처음으로 도현에게 물었다. 너 혹시 같이 가볼래? 회장님 댁 말이야. 도현은 놀라듯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서둘러 설명을 덧붙였다. 내가 잠깐 잔디 정리 도와야 해서. 거긴 안전하니까. 차 조심만 하면 돼. 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예감이 들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았다. 성북동 고지대, 나무로 둘러싸인 대저택. 그곳이 장민우 회장의 집이었다. 외관은 마치 미술관 같았고 내부는 최신 보안 시스템과 예술품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도현의 눈엔 그 모든 것이 지나치게 완벽해서 불편했다. 지원이 뒷마당으로 향한 사이 도현은 조용히 거실 벽면을 둘러보았다. 거기엔 작은 금속 문이 하나 있었고 그 위엔 HNC 볼트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게 그거구나. 텔레비전에서 봤던. 얼마 전 장민우 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 내가 설계한 이 금고를 5분 안에 열면 2천억 원을 주겠다. 단 한 사람도 열 수 없을 거라 확신한다. 그 장면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유튜브엔 온갖 도전자들이 등장했고 일부는 유명 방송에까지 출연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 금고는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술의 끝판왕이라 불렸다. 도현은 천천히 금고 주변을 걸어보았다. 아무도 없는 사이 그는 벽과 바닥의 각도, 손잡이의 위치, 숫자 키패드의 간격까지를 머릿속에 입력했다. 마치 그 공간 전체가 하나의 퍼즐처럼 느껴졌다. 이 방, 대칭이 아니야. 그는 혼잣말을 중얼였다. 보통의 구조와는 다른 비율, 비밀 공간이 숨어있는 듯한 벽면의 깊이. 어린 소년의 눈은 어른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틈새를 파고들고 있었다. 도연아. 엄마의 목소리에 그는 정신을 차렸다. 숨을 고르며 뒤돌아보니 지원이 살짝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긴 들어오면 안 돼. 회장님 금고야. 누가 보면 큰일 나. 그냥 궁금했어. 지원은 한숨을 내쉬며 도현의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한 온기 속에 도현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날 밤 도현은 잠들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그 금고의 구조로 가득했다. 숫자 하나하나, 버튼의 감도, 손잡이의 회전 각도까지 모두가 그의 기억의 방 안에서 다시 조립되고 있었다. 그는 그 방을 열어보고 싶었다. 단 며칠 후 한민그룹 본사에서 열리는 금고 챌린지 행사장엔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각종 언론사,
SNS 인플루언서, 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장민우 회장이 자랑하는 금고가 과연 얼마나 강력한지 확인하고자 했다. 장 회장은 여유로운 미소로 단상에 섰다. 여러분, 제가 설계한 이 금고는 단순한 철제 상자가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이고 철학입니다. 이걸 여는 자에게는 2천억 원의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단 5분 안에 열어야 합니다. 도전은 매일 이루어졌지만 누구도 그 벽을 넘지 못했다. 비밀번호는 바뀌었고 생체 인식도 통합되어 있었으며 내부 메커니즘은 복잡한 다중 자물쇠 구조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 장 회장의 자택에 청소 일을 하러 간 이지원은 예상치 못한 일을 맞닥뜨리게 된다. 엄마, 오늘 금고 근처엔 아무도 없어. 도현은 낮게 속삭였다. 그녀는 당황하며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안 돼. 장 회장님이 계신 곳이야. 건드리면 안 돼. 나 그냥 한 번만 열어볼게. 도현은 어른스럽지 않게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마치 자신이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지원은 당황했지만 도현의 눈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책임감이자 자신감이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5분 안에 못 열면 바로 나올 거야. 약속해. 응. 거실 한복판 2층인 스위프티 앞에 선 도현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금고를 바라보았다. 그는 머릿속에 떠오른 구조를 하나씩 떠올렸다. 첫 번째 단계, 전자 키패드. 두 번째, 회전식 손잡이. 세 번째, 생체 인식 대체 패턴. 손끝이 숫자를 누르기 시작했다. 314159. 그 순간 장 회장이 사무실 안쪽에서 거실로 들어오며 도현을 발견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지원이 놀라 달려오고 직원들도 소리쳤다. 그러나 도현은 마지막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다. 찰칵. 짧은 기계음과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거실은 정적에 잠겼다. 장민우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금고를 바라봤고 기자였던 비서 하나가 즉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단순한 아이가 아무런 장비도 없이 세계 최고 보안 금고를 열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상황은 돌변했다. 장 회장은 차갑게 말했다. 이건 사기다. 금고 내부 시스템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회장님, 그럴 리가. 아이와 그 어머니를 당장 내쫓아. 불법 침입이야. 경찰에 신고해. 직원들이 다가와 지원과 도현을 밀쳐냈다. 도현은 넘어지며 무릎이 꿇었고 지원은 울먹이며 외쳤다. 잠깐만요. 우리 아이는 그냥 열어본 것뿐이에요. 장 회장은 그들을 무시한 채 금고 안을 살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서류 몇 장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 서류들은 장 회장이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었다. 해외 계좌 명세서, 정치인들과의 비공식 회의 사진, 음성 녹취 목록. 그는 즉시 금고를 닫고 전자 시스템을 리셋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사실, 언론에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해. 하지만 그날 이 모든 광경을 몰래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IT 기술팀의 실무 담당자, 선아리. 그녀는 그날 비상점검으로 자택에 방문해 있었고 회장실 근처 서버룸에 있던 그녀는 금고 앞의 정황을 몰래 캠코더로 녹화하고 있었다. 그날 밤 해방촌의 작은 방. 도현은 무릎에 밴드를 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고 지원은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다. 왜 열었니? 왜 하필 그런 걸? 엄마, 거기 안에 뭔가 있었어. 나도 몰랐어. 근데 열어야 할 것 같았어.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의 말에서 느껴진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른들조차 외면한 진실에 대한 감각이었다. 다음 날 회사 내부 커뮤니티에 익명의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하민그룹 금고 해제 순간 .mp4. 영상에는 어린 소년이 단 3분 만에 금고를 여는 장면과 장 회장이 격분하며 쫓아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은 몇 분 만에 캡처되어 인터넷으로 퍼졌고 유튜브와 트위터, 각종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지? 장민우 회장은 왜 갑자기 화를 냈을까? 그 금고 안에는 뭐가 있었던 걸? 서울중앙지검 공익신고센터에 접수된 USB는 곧바로 특별조사팀에 전달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내부 고발 정도로 처리하려던 검사들은 USB에 담긴 파일을 열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 안엔 뇌물수수, 정치 공작, 언론 조작, 부당해고, 심지어 외국 정보기관과의 비밀 접촉까지. 이 모든 것이 시간 순으로 정리된 문서와 오디오 파일, 사진, 영상으로 담겨 있었다. 이건 그냥 기업 비리가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을 뒤흔드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국회 보고도 필요해요. 서울지검은 즉시 대통령 비서실에 비공식 브리핑을 전달했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한편 영상 속의 소년 김도연과 그의 어머니 이지호는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그 금고를 연 아이가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진실의 시작점이었던 건가? 의심들은 더욱 빠르게 반응했다. BBC는 사우스 코리어즈 코퍼레이트 볼트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CNN on 11 year boy A. 볼트 and the Secrets of a Nation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예고했다. 이제 사건은 더 이상 국내 이슈가 아니었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와 재벌 체제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한민그룹과 장민우 회장은 전면전에 나섰다. 그 영상은 조작되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유출된 것이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어머니는 과거에도 교육청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민그룹은 대형 로펌과 계약하고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반격에 나섰다. 여러 방송국의 법적 경고장이 전달되었고 언론사들은 보도를 자제하기 시작했다. 일부 언론은 심지어 이런 보도를 냈다. 초등학생, 금고 해제 훈련 의혹. 배우는 누구인가? 전문가들 아이 혼자 금고 열기 불가능. SNS에는 급속히 루머와 악의적인 이미지가 퍼져나갔다. 도현의 사진은 합성되어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지호는 아동학대 혐의로 익명신고까지 당했다. 도현은 한동안 외출을 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온라인에는 익명 계정들이 악성 댓글을 쏟아냈다. 너무 어린데 이용당한 거 하나. 애가 주목받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거지. 심지어 도현이 다니던 학교에서도 몇몇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민원을 넣었다. 우리 애가 이상한 시선으로 도현이를 본대요. 전화 좀 보내주세요. 지호는 눈물 속에서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침묵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 며칠 후 인터넷 뉴스 채널 팩트리는 생방송 긴급 인터뷰를 예고했다. 한민그룹 내부 고발자 최초 얼굴 공개. 그녀가 본 금고 속 진실은 화면이 전환되며 선아리가 정면을 응시하고 앉아 있었다. 긴장감이 감도는 스튜디오에서 그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한민그룹 IT 보안 담당이었고 그 금고에 연결된 내부 서버 시스템을 관리해왔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시스템적 오류가 아니라 기업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은폐와 조작입니다. 그녀는 USB 원본, 영상 파일, 로그 기록 등을 화면에 공유하며 설명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을 이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 아이가 열어버린 문을 감추기 위해 그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날 밤, 방송은 실시간 채팅창에서 수만 개의 댓글을 받았다. 저 여성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다. 도연이, 미안해. 우리가 너무 쉽게 의심했어. 한민그룹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그 직후 시민단체들과 청소년 보호단체들이 연합해 성명을 발표했다. 김도연 군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라. 국가는 내부 고발자와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생당 박상진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외쳤다. 국민 여러분, 금고를 연 건 단지 11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금고 속엔 우리가 수십 년간 외면해온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아이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용기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작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지호는 조용히 따뜻한 우유를 건넸다. 오늘은 괜찮을까?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 학교 갈래. 진짜 괜찮겠어? 응, 나 겁나긴 하지만 숨고 싶진 않아. 그날 아침, 해방촌의 작은 초등학교 앞에 한 무리의 기자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많은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도현을 응원했다. 김도현,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진실은 말하는 자가 아니라 숨기는 자가 두려워해야 한다. 도현은 조용히 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에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건 단지 사건의 중심에 있는 소년이 아니라 무언가를 선택한 사람의 각성이었다. 세상에 드러났다. 하지만 모두가 그것을 환영하지는 않았다. 언제나 그랬듯 진실은 사람들을 나누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는 침묵했고 또 누군가는 소리쳤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거 아니야. 너무 극적으로 흘러가잖아. 아이가 금고를 열고 내부 고발자가 등장하고 다 시나리오 같아. 애초에 금고가 그렇게 쉽게 열릴 수 있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음모론이 넘쳐났다. 진실 조작설, 해외 정치 세력 개입설, 도현 천재설은 거짓.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도현이 AI로 훈련받은 특수아동이라는 루머까지 퍼뜨렸다. 한 유튜브 채널은 다음과 같은 콘텐츠를 올렸다. 김도현, 그의 정체를 파헤친다. 그는 정말 그냥 초등학생일까? 해당 영상은 이틀 만에 조회수 300만 회를 넘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그중 상당수는 혐오, 조롱, 왜곡된 사실들로 가득했다. 한편 장민우 회장은 다시 언론에 등장했다. 그는 잘 다려진 정장을 입고 여유로운 미소로 카메라 앞에 섰다. 저는 법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태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소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가 금고를 열었다고 해서 수십 년간의 기업 경영과 공헌이 모두 부정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의 발언은 의도적으로 중립적인 어조를 띄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악인이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일 수 있다. 그날 밤 몇몇 방송에서는 균형 있는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장 회장의 인생을 재조명하는 특집 다큐를 방영했다. 젊은 시절 창업 이야기, 경제 성장에 기여한 공로, 지력사의 기부 내력 등 마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모두 오해라는 듯한 분위기였다. 도현은 TV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학교에서는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그를 피했고 선생님들조차 과하게 조심스러운 말투로 그를 대했다. 혹시라도 기자들이 학교에 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교무실에서 지낼까? 수업은 나중에 보충해줄게.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집에 돌아온 도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시끄러웠다. 인터뷰, 영상, 기자, 경찰, 루머, 금고, 장민우.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쳤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처음 금고 앞에 섰던 그날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단지 무언가를 알고 싶어서 손을 뻗었을 뿐이었다.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그는 진실을 알고도 더 혼란스러워졌다. 지호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전화기는 하루 종일 울렸고 출입문 앞에는 이름 모를 소포들이 놓여 있었다. 어떤 건 꽃다발이었고 어떤 건 욕설이 적힌 편지였다. 그녀는 밤마다 불을 끄지 못했다.
누군가 창문을 깨고 들어올까 봐. 도현이 다치지 않을까 봐. 그녀는 커튼을 치고 침대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 그리고 아들이 자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미안해, 도현아. 엄마가 널 지켜야 하는데 세상이 너무 무서워. 그 무렵 한 기자가 기사를 썼다. 진실은 얘 믿기 힘든가. 그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다.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진실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할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공격한다. 그렇게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거짓으로 몰아간다. 그 기사는 한동안 화제가 되었고 일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었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은 나뉘어 있었다. 도현을 영웅이라 부르는 사람들과 그를 위험한 조작자라 몰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 검찰은 수사를 공식 발표했다. 장민호 회장과 한민그룹 고위 인사 12명에 대해 자금 세탁 및 공직자 뇌물 혐의로 수사를 개시합니다. 뉴스는 다시 도현의 얼굴을 비추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호해야 할 아이라는 시선보다는 사건의 중심이라는 무거운 의미가 더 크게 느껴졌다. 그날 밤 도현은 일기장을 꺼냈다. 처음으로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 내가 뭔가 거짓말한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근데 나는 그냥 진짜가 뭔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그는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마지막 줄을 덧붙였다. 내가 봤던 건 진짜였다. 그게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도 나는 본 것을 잊지 않을 거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초등학생이 중심이 된 기업 비리 사건이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 사건의 정식 명칭은 한민그룹 금고 유출 사건. 검찰은 장민호 회장과 핵심 임원 12명을 피의자로 지목했고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재판은 생중계되었다. 공익적 가치와 국민적 관심, 양측의 동의가 겹치며 만들어진 초유의 결정이었다. 전국이 숨을 죽였다. 식당, 학교, 사무실, 지하철. 사람들은 핸드폰과 TV, 노트북을 통해 법정을 지켜보았다. 법정은 조용했고 냉랭했다. 판사는 중립적인 목소리로 개정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석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장민호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초호화 변호인단이 자리했다.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 서울대 로스쿨 교수 출신, 전직 검찰총장 출신, 그리고 증인석엔 김도연이 앉아 있었다. 작은 몸집의 검은 정장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그 모습은 화면을 통해 전국으로 송출되었다. 검찰 측은 먼저 선아리의 증언을 청취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료를 제시했고 서버 접근 기록, 영상 파일, 금고 내부 자료 등을 순서대로 설명했다. 저는 이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고 유지한 사람으로서 금고 안의 자료가 위조된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또한 아이와 어머니는 어떠한 외부 조력도 없이 현장에 있었으며 도현 군은 금고 구조를 외워 실제로 해제에 성공했습니다. 장 회장 측 변호사는 즉각 반격했다. 선아리 증인은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인물입니다. 회사의 내부 감사 결과 그녀는 수차례 보안 규정을 위반했으며 현재 해고된 상태입니다. 또한 영상은 불법 촬영이며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오가며 법정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김도현의 차례가 왔다. 재판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도현 군, 증언 가능하겠습니까?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분명했다. 네. 검사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질문을 던졌다. 그날 금고를 열 때 어떤 생각을 했나요? 그냥 궁금했어요.
엄마가 일하는 곳에 있는 금고가 뉴스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아무도 못 연다고 하니까 제가 열 수 있을지 알고 싶었어요. 누구에게 시키거나 연습하거나 그런 적 있나요? 아니요. 혼자 본 거예요. 엄마랑 같이 일하러 갔다가 그냥 구조를 외웠어요. 검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알았나요? 아니요. 그냥 문을 열었어요.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 순간 재판장은 침묵을 요청했다. 법정은 조용했다. 카메라 너머에서 수백만 명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장 회장 측은 전략을 바꾸어 심리전으로 돌입했다. 아이의 말은 감정적으로는 동정심을 유발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여러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금고 구조를 외웠다고 했지만 당시 비밀번호는 하루 전에 변경되었고 그 비밀번호는 회장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변호인은 이렇게 이어갔다. 이는 누군가가 도현 군에게 사전에 정보를 넘겼거나 도현 군의 기억력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초등학생의 기억 능력에 대해 분석하며 말했다. 이 나이의 아동은 높은 수준의 공간 지각을 가질 수 있지만 수치와 보안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행동에 옮기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결론은 명확했다. 이 사건은 누군가의 기획 아래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다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봐라, 럭시 애 혼자 한 게 아니었어. 이건 정치적 게임이야. 그 아이가 불쌍하긴 하지만 진실은 다를 수도 있어.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었다. 11살짜리 아이가 이 정도의 시선을 견딘다는 게 말이 되나? 우리 사회는 이 아이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다. 법정은 속행되었다. 도현은 다시 한번 마이크 앞에 섰다. 그냥 말하고 싶어. 뭐든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도현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말해서 무슨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는 알아요. 그날 난 그냥 문을 열었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이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거라는 걸 느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다가 다시 들며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뭘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나는 그냥 진짜가 뭔지 알고 싶었을 뿐인데. 재판장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말은 법적 논리도 정치적 이해도 아닌 가장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실의 언어였다. 재판이 끝난 날 도현의 마지막 말은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그냥 진짜가 뭔지 알고 싶었을 뿐인데. 그 한 문장은 뉴스 기사, 유튜브 클립, SNS 인용문으로 확산되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날 밤 어느 한 블로거는 이런 글을 남겼다. 진실을 향한 질문 앞에 어른들은 예면했고 한 아이만이 그것을 열었다. 우리는 그 아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가? 아니면 침묵하는가? 그 질문은 곧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판사와 검찰, 변호인단 모두에게 익명의 팩스 한 장이 도착했다. 보낸 이는 이름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었다. 단지 한 줄의 문장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나는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누구보다도 모두가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정우성 전 하민그룹 재무총괄이사, 장민우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며 7년 전 돌연 사임하고 해외로 떠났던 인물이었다. 그가 돌아왔다. 그 주 금요일 증인석에 선 정우성은 조용히 법정을 바라보았다. 그의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 밑은 깊게 패여 있었지만 말투는 단호했다. 7년 전
저는 장 회장의 지시로 수백억 원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인, 검사, 언론인들에게 뇌물이 흘러갔고 그 모든 자료는 금고에 보관되었습니다. 판사는 놀라움에 눈을 치켜뜨렸고 피고인석의 장민우는 얼굴이 굳어졌다. 검찰은 즉각 물었다. 왜 지금 증언하시는 겁니까? 정우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쪽을 가리켰다. 저 아이 때문입니다. 11살짜리 아이가 진실 앞에 서 있는데 나는 어른으로서 그 앞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그는 이어 말했다. 그 금고 안의 자료는 전부 진짜입니다. 그중 일부는 제가 직접 작성했고 나머지는 제가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장 회장은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시했습니다. 이 증언은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장 회장 측 변호인단은 긴급하게 반박했지만 이미 정우성의 증언은 여론을 돌려세우고 있었다. 그날 밤 뉴스 헤드라인은 바뀌었다. 전 재무이사, 장민우의 진실 법정 폭로, 금고의 비밀,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현을 향한 미안함과 응원의 글이 넘쳐났다. 우린 너무 빨리 의심했어. 도현이 미안해. 너는 용감했어. 진실이 승리하길 바란다. 다음 날 학교에서 도현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교문 앞엔 친구들이 서 있었고 어색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누군가 다가왔다. 도현아, 나 그날 너한테 말 걸지도 못했어. 미안. 도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조심스레 물었다. TV에 나온 거 봤어. 무서웠지?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웃었다. 응, 무서웠어. 근데 엄마가 내 손 잡아줘서 괜찮았어. 그 순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은 도현의 옆에 섰다. 누구도 그를 앞서거나 뒤에서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걷기 시작했다. 재판은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장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국가기밀 유출, 공직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했다. 장 회장은 마지막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든 시스템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도현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가 내 금고를 열었을 땐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쩌면 나보다 훨씬 용기 있는 존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현은 그 말에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건 아이의 시선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한 사람의 시선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 장민우는 공공기관과 사회 시스템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직적인 부정을 저질렀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를 징역 18년형에 처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도현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그러다 조용히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끝난 걸까? 지원이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의 시작. 그날 밤 도현은 책상 앞에 앉아 일기장을 폈다. 그리고 짧게 적었다. 진실을 말하는 건 용기가 필요해. 하지만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용기는 혼자가 아니야. 그 문장을 남기고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재판이 끝난 날 도현의 마지막 말은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그냥 진짜가 뭔지 알고 싶었을 뿐인데. 그 한 문장은 뉴스 기사, 유튜브 클립, SNS 인용문으로 확산되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날 밤 어느 한 블로거는 이런 글을 남겼다. 진실을 향한 질문 앞에 어른들은 외면했고 한 아이만이 그것을 열었다. 우리는 그 아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가? 아니면 침묵하는가? 그 질문은 곧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판사와 검찰, 변호인단 모두에게 익명의 팩스 한 장이 도착했다. 보낸 이는 이름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었다. 단지 한 줄의 문장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나는 닫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누구보다도 모두가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정우성 전 한민그룹 재무총괄이사, 장민우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며 7년 전 노련사임하고 해외로 떠났던 인물이었다. 그가 돌아왔다. 그 주 금요일 증인석에 선 정우성은 조용히 법정을 바라보았다. 그의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 밑은 깊게 패여 있었지만 말투는 단호했다. 7년 전 저는 장 회장의 지시로 수백억 원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인, 검사, 언론인들에게 뇌물이 흘러갔고 그 모든 자료는 금고에 보관되었습니다. 판사는 놀라움에 눈을 치켜뜨렸고 피고인석의 장민우는 얼굴이 굳어졌다. 검찰은 즉각 물었다. 왜 지금 증언하시는 겁니까? 정우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쪽을 가리켰다. 저 아이 때문입니다. 11살짜리 아이가 진실 앞에 서 있는데 나는 어른으로서 그 앞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그는 이어 말했다. 그 금고 안의 자료는 전부 진짜입니다. 그중 일부는 제가 직접 작성했고 나머지는 제가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장 회장은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시했습니다. 이 증언은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장 회장 측 변호인단은 긴급하게 반박했지만 이미 정우성의 증언은 여론을 돌려세우고 있었다. 그날 밤 뉴스 헤드라인은 바뀌었다. 전 재무이사, 장민우의 진실, 법정 폭로, 금고의 비밀,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현을 향한 미안함과 응원의 글이 넘쳐났다. 우린 너무 빨리 의심했어. 도현이, 미안해. 너는 용감했어. 진실이 승리하길 바란다. 다음 날, 학교에서 도현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교문 앞엔 친구들이 서 있었고 어색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누군가 다가왔다. 도현아, 나 그날 너한테 말 걸지도 못했어. 미안. 도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조심스레 물었다. TV에 나온 거 봤어. 무서웠지?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웃었다. 응, 무서웠어. 근데 엄마가 내 손 잡아줘서 괜찮았어. 그 순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은 도현의 옆에 섰다. 누구도 그를 앞서거나 뒤에서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걷기 시작했다. 재판은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장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국가기밀 유출, 공직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했다. 장 회장은 마지막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든 시스템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도현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가 내 금고를 열었을 땐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쩌면 나보다 훨씬 용기 있는 존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현은 그 말에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건 아이의 시선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한 사람의 시선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 장민우는 공공기관과 사회 시스템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직적인 부정을 저질렀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를 징역 18년형에 처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도현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그러다 조용히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끝난 걸까? 지원이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의 시작. 그날 밤
도현은 책상 앞에 앉아 일기장을 폈다. 그리고 짧게 적었다. 진실을 말하는 건 용기가 필요해. 하지만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용기는 혼자가 아니야. 그 문장을 남기고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장민호 회장에게 징역 18년형이 선고된 후 한민그룹 내부는 말 그대로 봉계라는 단어에 가까운 상황으로 치달았다. 먼저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다. 임시 회장 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회의는 시작부터 격렬한 비난으로 이어졌다. 당신은 알고 있었잖아. 금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야. 너희도 서명했잖아. 우리가 다 공범이야. 조직은 위에서 아래로 무너지지 않았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내부의 신뢰였다.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언론의 내부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사회 멤버 중 5명이 일주일 만에 사임했고 3명은 검찰의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 두 번째로 무너진 것은 정치 연결망이었다. 검찰은 정우성의 추가 진술과 금고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직 국회의원 4명과 전직 고위 관료 2명을 기소했다. 그중 일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녹취록과 계좌 내역, 이메일 복원 자료는 너무도 구체적이었다. 한민간 언론은 민주주의의 가장 낮은 고력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보도했다. 기업의 돈이 정치인의 입을 움직이고 정치인의 결정이 언론의 방향을 좌우하며 결국 국민은 진실 없는 사회를 살아간다. 세 번째 붕괴는 언론계에서 일어났다. 한민그룹과 장 회장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 특정 보도라인이 드러나며 대형 언론사 2곳의 편집국장이 사임했다. 방송사 앵커는 생방송 중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한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해당 장면은 SNS에서 수백만 회 공유되며 이제라도 말하라는 시민들의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시장 반응이 뒤따랐다. 한민그룹의 주가는 3일 만에 43% 하락했고 계열사 대부분이 공시를 통해 경영 리스크를 인정했다. 일부 계열사는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수천 명의 직원들이 불안 속에서 출근을 이어갔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이들은 바로 정직하게 일해온 직원들이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일했을 뿐인데. 항상 잘못은 위에서 벌어지고 책임은 아래로 오는 거죠. 이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한민그룹 내부 게시판엔 직원 진상이가 만들어져 사내 민주주의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한편 도현은 재판 이후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인터뷰 제안은 끊이지 않았지만 지원은 모두 거절했다. 도현이는 아이입니다. 지금은 조용히 책 읽고 그림 그리고 친구들과 놀 시간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변화는 있었다. 도현은 다시 일기장을 꺼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진실을 피하나 봐. 그런데 가끔은 진실이 더 무서운 걸 이길 수 있대. 그 문장은 그저 어린 소년의 생각 같았지만 어른들에게는 깊은 울림이 되었다. 선아리는 한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작은 강연을 시작했다. 주제는 내부 고발자의 용기와 책임. 그녀는 강단 위에서 조용히 말했다. 내가 회사를 배신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배신한 건 회사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많은 젊은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작은 양심 하나가 거대한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도현의 이야기는 초등학교 교과서 부록에 실리게 되었다. 진실을 연 소년, 김도현의 이야기. 그 안에는 사건의 과정이 담긴 게 아니라 그가 느꼈던 감정, 그가 했던 선택, 그리고 그 선택 이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이 이야기를 토대로 아이들과 용기와 양심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생겼다. 하지만 모든 것이 희망적이지만은 않았다.
장민우 회장의 팬카페는 여전히 존재했고 그를 정치적 희생양이라 부르며 음모론을 주장하는 계정들도 많았다. 도현이 그 아이, 결국 누구한테 훈련받은 거 하나. 선아리, 걔도 믿을 수 없어. 다 짜여진 각본일지도.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그 사실은 도현에게 가장 씁쓸한 현실이었다. 어느 날, 그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거짓말을 믿는 거야? 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진실을 본다고 모두가 변하는 건 아니야. 근데 도현아, 진실은 변하지 않아. 그게 중요해. 도현은 그 말을 조용히 되새겼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어 일기에 썼다. 진실은 때로 혼자지만 그 혼자마저도 지켜야 할 때가 있어. 겨울이 지나고 해방촌 언덕 이 작은 골목에도 봄이 찾아왔다. 살랑이는 바람에 벚꽃잎이 날리고 창문을 열면 햇살이 방 안을 천천히 물들였다. 그리고 그 햇살 아래 김도현은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 그를 따라다니지 않았다. 기자들도 사라졌고 악성 댓글도 잦아들었으며 학교에서도 더 이상 수군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도현은 어느새 한 뼘 더 자라 있었다. 말이 많아진 건 아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동자. 그 안엔 무언가를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었다. 학교에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다. 도현은 6학년이 되었고 교실엔 새로운 친구들도 많았다. 저기, 너, 김도현 맞지?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반이네. 반가워. 그 아이는 도현에게 특별한 시선을 보내지도 부담스럽게 굴지도 않았다. 그저 한 명의 친구로 다가왔다. 도현은 작게 웃었다. 아주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물었다. 여러분에게 용기란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각자 손을 들었다. 무서워도 말하는 거. 정답을 모를 때도 손드는 거. 친구가 괴롭힘 당할 때 도와주는 거.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모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용기일 수 있어요. 그 순간 도현은 선생님의 눈이 잠시 자신을 향한 걸 느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날 오후 도현은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펼쳤다. 제목은 작은 진실이 만든 변화. 그 책은 그가 겪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인 청소년용 교양 도서였다.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페이지를 넘기며 도현은 생각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악에는 존재했고 진실은 쉽게 왜곡되었으며 정의는 항상 이기진 않았다. 그렇지만 도현은 이제 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고 누군가는 열어야 한다는 것. 한편 선아리는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조용한 곳을 택했다. 지역 도서관, 청소년 센터, 작은 학교 교실. 그녀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제가 한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어떤 순간 입을 다물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녀의 강연은 유튜브에서도 인기를 끌었고 댓글에는 많은 이들이 늦게나마 용기를 냈다는 이야기를 남기기 시작했다. 선아리는 그런 글들을 조용히 읽으며 자신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장민우 회장은 교도소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뉴스에 오르내리지 않았고 한민그룹은 새로운 체제로 거듭나기 위해 구조를 재정비하고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독서를 하며 간헐적으로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중 하나의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내가 만든 시스템이 결국 나를 삼켰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있던 그 아이에게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조용히 다가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봄의 어느 토요일, 도현과 지원은 서울 외곽의 작은 숲길을 걷고 있었다. 공기 좋다.
그러게,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하네. 둘은 나란히 걸으며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은 무슨 생각해? 도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을까? 그런 거. 그래, 뭐 되고 싶은데. 도현은 웃으며 말했다. 비밀. 지원도 웃었다. 그래, 아직은 비밀이어도 괜찮아. 며칠 후 학교에서 자신만의 글쓰기 시간에 도현은 흰 종이를 앞에 두고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조용히 펜을 들어 한 줄을 썼다. 진실은 문처럼 닫혀 있었고 나는 그냥 그 손잡이를 돌렸을 뿐이었다. 그 문장 아래 그는 또 한 줄을 덧붙였다. 세상이 나에게 질문했다면 나는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할 거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은 도현의 글을 읽고 조용히 접어 책상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말없이 도현에게 작은 수첩을 건넸다. 이건 너의 두 번째 문일지도 몰라. 도현은 수첩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어떤 진실은 무겁고 어떤 선택은 외롭다. 하지만 봄은 언제나 다시 찾아온다는 걸. 몇 년이 흘렀다. 김도현은 중학생이 되었고 해방촌의 골목길은 예전보다 조용해졌다. 도현이 살던 집은 그대로였지만 그는 이제 매일 학교에서 지하철을 타고 강북의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었다.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어느새 그의 이름은 뉴스에서 사라졌고 사회는 또 다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도현은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시민 윤리 발표 과제를 준비하던 중 한 친구가 물었다. 도현아, 넌 내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 도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냥 어떤 걸 보면 가만히 있기 어렵더라고. 그냥 모른 척하면 편하잖아. 그 말에 도현은 작게 웃었다. 편한 게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 그 대답은 교훈처럼 들리지 않았지만 듣는 이에게는 묵직한 울림으로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현은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얼굴이 담긴 오래된 뉴스 캡처 화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한 소년의 금고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 화면 아래엔 작은 자막이 떠 있었다. 진실은 어디로 갔을까? 그 순간 그는 창밖 어둠 속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진실은 여기 있어. 선아리는 이제 공익재단에서 일하고 있었다. 사회고발 프로그램 기획과 청소년 시민 교육을 담당하며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도현과는 가끔 문자로 안부를 나누었고 그녀는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있어. 아직 믿을 수 있어. 그 문장은 도현에게 어떤 칭찬보다 깊게 다가왔다. 이지호는 동네에서 작은 북카페를 열었다. 책과 커피,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모임.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누군가 그녀를 알아보면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네, 그때 그 아이의 엄마 맞아요. 지금은 그냥 조용히 하루하루 읽고 쓰는 사람이에요. 가끔 도현이 카페에 들르곤 했다. 둘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다. 어느 날 지원이 말했다. 도현아, 그때 내가 문을 열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도현은 고개를 들어 조용히 대답했다. 아마 뭔가 모자란 삶이었을 거라. 말하지 못한 채, 듣지 못한 채, 그냥 흘러가는 하루들. 그 말에 지원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구나. 장민우 회장은 병원으로 형 집행정지를 받고 요양 중이었다. 그는 언론과의 접촉을 일절 거부했고 가족들과도 거리를 두고 지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매일 일기를 썼고 거기에는 자신이 무너뜨린 가치들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그의 조카가 그의 노트를 정리하다가 이런 문장을 발견했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건
진실이 아니라 내가 진실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문장은 수많은 논문과 기사보다 강한 자백이었다. 세상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 새로운 권력은 생겼고 또 다른 침묵도 자랐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어딘가엔 기억이라는 조용한 변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떤 학생은 시민 수업 시간에 이렇게 썼다. 나는 김도연을 모르지만 그가 했던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줬다는 건 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해방촌의 언덕길에도 벚꽃이 흩날리고 도현은 오래간만에 어릴 적 골목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는 그날의 자신을 떠올렸다. 금고 앞에서 조용히 손을 올리던 순간 무언가를 열겠다는 단순한 욕망, 그리고 그 이후에 끝나지 않은 파장들. 그는 알게 되었다. 진실이란 단지 밝히는 것이 아니라 밝힌 후에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걸. 그날 저녁 그는 방에 앉아 한 장의 편지를 썼다. 받는 이는 미래의 나. 안녕. 나는 내가 11살 때 열어버린 문을 기억하고 있어. 그 문은 작았지만 그 안엔 너무 많은 것이 들어 있었지. 그 이후로 우리는 많이 흔들렸고 울기도 했고 외롭기도 했어.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어. 그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고. 그 문을 열었기에 우리는 진짜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 그러니 앞으로도 문이 보이면 도망치지 말고 손을 뻗어줘. 그는 봉투에 열다, 살아내다라고 적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 편지는 언젠가 또 다른 순간에 열릴 것이다. 그때의 그는 지금의 자신보다 더 깊은 진실을 마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는 이미 그 첫 번째 문을 진심으로 열었던 사람이라는 것.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실을 향한 문은 오늘도 누군가 앞에 조용히 놀아 있을 것이다.